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에 시행된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1교시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첫 시간 문제여서 여러분들 그래도 가장 좀 여유로운 이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빠른 시간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인간행동과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행동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 그렇죠. 인간행동은 개인의 성격상에도 인지적 영역상에도 다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성격을 이해하면 행동의 변화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융이 말하는 것처럼 일생을 두고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성을 성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생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그 친구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일생을 두고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3번에 인간행동의 이해와 개입을 위해서는 성격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융이 분류한 것처럼 유양성, 내양성 또 그러면 어떠한 것을 선호하는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서 성격의 이해가 필요하다. 성격 이론은 인간행동의 수정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성격은 심리, 역동적 특성에서 일관된 행동을 일관된 특성을 가지고 보여줍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2번에 보시면 인간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유효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점에서 필요한가? 필요성, 유용성. 그래서 보통 인행사라고 하는 영역은 보통 2교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는 기초가 되는데 보겠습니다. 개인 적응과 부적응의 판단 기준이 된다. 모든 연령계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와 안정 요인을 이해하게 된다. 그렇죠. 생애주기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을 분절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인간을 총체적, 전체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일반적 원리와는 달리 인간을 부분적,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본능적 측면의 인간, 정신적 측면의 인간, 성격적 측면의 인간 이렇게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프로이드고 나머지의 심리학자들은 모두 아들러도 융도, 현대 모든 심리 교육학자들 모두 인간을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4번은 옳지 않은 거죠. 인간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모든 측면이 복합적으로 믹서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존재거든요. 화가 나면 정서적 측면이죠. 화가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체적 측면에서 몸이 움찔거린다거나 주먹이 꽉 쥐어진다거나 그러면서 어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거나 소름의 분비를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분들이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절적으로 본다는 것은 기초 이론에서도 맞지 않아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번은 안 읽어도 되겠군요.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인간 발달의 원리로 옳지 않은 것. 인간 발달의 원리는 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 보면은 모두 앞에 1번, 2번 문제처럼 3번도 역시 여러분 교재 보면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차례 다 나열되어 있는 지금 교재 내용들입니다. 옳지 않은 거, 유전과 환경에 영향을 보도받는다. 상호작용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생에 걸친 예측 불가능한 변화이다. 자, 여기는 인간 발달에 올라오면 상호작용성, 연속성, 분화 통합성, 일정 방향성, 불규칙성, 개별성, 또 예측 곤란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측 곤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서가 있습니다. 예측 곤란성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인간 발달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측이 곤란하다. 그러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인간의 발달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던 아메리카에서 태어났던 열대지대에서 태어났던 또는 툰드라 지역에서 태어났던 간에 인간들은 그야말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발달해 간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린 시절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예측하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한 번인데 문제는 그 환경 어떠한 환경에
노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지 일생에 대한 예언이 곤란하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일생에 걸친 건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발달의 정도와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당연히 개인차 일정 순서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 연속성이 있다. 멈추는 일이 없이 계속된다. 연속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에릭슨이 나와 있군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긍정적 결과와 주요 관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그러죠. 프로이드와는 달리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프로이드를 폐쇄체계로 본다면 여기는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상대 비교할 수 있고, 또 프로이드와는 달리 1세기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제시했고, 그리고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발달의 이론이란 첨성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의 대비를 통해서 이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양극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지 않겠고, 여기에는 각각의 발달 단계에서 무엇이 발달하냐, 거기는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 1세기에 걸친 발달단계를 긍정적 측면의 과업으로서 신자, 죽은 자, 신생자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암기하자고 그랬어.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정체감 대 역할의미, 그 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 통합 대 절망감, 이렇게 양극 이론을 8단계를 하되,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야말로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 맞아, 학령전기지요. 학령전기. 그 다음에 학령기, 아동기지요.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설명하되, 각각의 단계마다 달성해야 되는 바람직한 덕목으로서 8개를 어떻게 하자겠어요? 8개를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수립하여 능력을 발휘하라. 성실과 사랑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지혜를 베풀라. 이렇게 8개의 단계에 연결시킴으로써 여기 나오는 긍정적 결과로서 달성해야 되는 덕목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거였어요. 그러면서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소위 중요한 관계자를 또 8개 단계로 쭉 설명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연결이 제대로 된 것을 물어본 거였어요. 영아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24개월까지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로, 여기는 희망이란 덕목을 함양하게 될 것이고, 희망이란. 그러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육자라고 하는, 물론 엄마가 대부분이겠지만 양육자를 엄마로 합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여기 1번 틀린 거군요. 지혜가 아니라 희망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노년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1번은 틀리고. 그 다음에 유아기, 보통 걸음마기라고 하는데, 유아기는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능력을 발휘해라. 바로 두 번째 단계 걸음마기 어린이집 단계에서는 의지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는 이제는 양육자의 핵심인 엄마를 벗어나 좀 더 넓혀진 엄마 아빠를 소위 가장 중요한 관계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령전기는 유치원 단계가 되어 있는데,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여 능력을 발휘. 목표란 단어가 나와야 됐죠. 주도성 대 죄책감, 이제는 더 넓어진 가족 단위를 하나의 중요한 관계망으로 설정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지만 또 또래 집단도 끼어들게 되지요. 그 다음에 아동기, 학령기라고 하는데, 근면성 대 열등감, 능력을 발휘하는 단계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학교나 이웃이라고 했던 또래 집단이 영향력 집단, 관계 집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 대 역할의미로서 성실과 사랑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지혜를 베풀라. 성실 또는 충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친구들, 또래 집단이 아니라 동료 집단, 또래 집단이라고 해서 함정했지만 동료 집단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워낙 적나라하게 틀려서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프로이드는 불안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신경증적 불안, 현실적 불안, 도덕적 불안으로 나눴습니다. 보통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앵자이어티는
보통 공포와 비교해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대상에 대한 심리적 불쾌감 또는 두려움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fear라고 설명하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리적 불쾌감을 공포라고 합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박스를 보시면은 불안, 공포 상태로서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공포 상태를 뺀다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도 분명히 구별되지만 이것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 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적 불안, 자하,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바로 현실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이런 자하가 현실 세계에서 위협 상황에 대하여 느끼는 두려움은 현실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현실적 불안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신경증적 불안, 원초와 즉 이드의 충동이 의식될지 누가 알아챌지 모른다는 위험을 느낄 때 느끼는 두려움은 신경증적 불안, 보통 어린 시절에 많이 나타나고 유치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럴 때 그걸 몸으로 보여주면 신경질이 난다, 신경질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 원초와 초자아 간에 느끼는 양심에 대한 두려움,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에서 느끼게 되는 양심상, 도덕상 관계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바로 도덕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럴싸한데 바로 사실은 심리학적 접근으로 출제한 문제는 아니고 약간 국어처럼 설명을 했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도 구별되지만 또한 위협 상태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할 때 느끼는 이 두려움은 위기 발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답은 기억, 거기 답을 보시면 기억을 빼고 니은,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뭐가 자하가, 에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를 바로 방어 기제, 주어가 자하가 그렇기 때문에 자하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 유형으로 나와 있군요. 반동형성, 어떤 충동이나 감정을,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반대로 표현해 것을 바로 반동형성이라고 한다. 전치, 본능적 충동의 대상을 원래의 대상에서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치라고 한다. 전환,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 또는 수의근계 기관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자, 여기는 좀 더 전문적 용어를 써서 아마 심리학을 본래 심리학을 공부했던 분이 심리학책 앞에 100페이지를 가지고 출제한 것 같은데,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이나 수의근계 기관의 증상으로 표출돼, 너무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만, 자, 좋습니다. 자, 이건 놔둬보시고, 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명하기, 합리화와 마찬가지로 남 탓으로 돌리기를 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충동,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충동 또 행동,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도 받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리, 어떤 대상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를 취소, 무효화하는 것. 어떤 대상에 피해를, 해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그야말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이런 바뀌어진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해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보통 이 해리라고 해줄 적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렇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과정으로 나오는 이런 과정들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취소 무효화, 어떤 대상의 피해를 때 이를 취소 무효화하는 것은, 그것을 내면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은 억압이라고 하지만 보통 이것을 무효화라고 합니다.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융이 제시한 성격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융의 이론을 기초로, 융은 양향설, 성격의 유형을 리비도 표출 방향에 따라서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수집의 방법을 가지고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눕니다.
그다음에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방법을 가지고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나누어서 성격의 유형, 말하자면 성격의 유형을 검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를 이용해서 이 말하자면 융의 이론을 이용해서 만든 심리 검사를 MBTI라고 합니다. 유향성, 내향성, 성격의 유형, 리비도의 방향을 가지고 리비도가 외부 세계를 향하는 것은 유향성, 리비도가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내향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감정형, 사고형, 직관형. 자, 니을론부터 볼까요?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느냐. 현실에 입각해서 오감을 입각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감각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육감이나 어떤 느낌을 반영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직관형이라고 합니다. 직관형, 미래의 가능성과 육감에 초점을 두어, 그렇죠? 변화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이성을 필요로 한다. 이 직관형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형, 미래의 가능성과 육감에 초점을 주어 변화와 다양성을 중시하며, 여기는 직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형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 감성을 필요로 하는 거지요. 감성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어떻게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느냐를 가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 접근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이것은 사고형이라고, 현실 감정적 측면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감정형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니은번에 구체적이고 사실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매우 일관성 있게 현실을 중시하는 것은 이것은 감정형이 아니라 감각형이라고 합니다. 감각형. 다음 디귿번 사고형, 객관적 진실과 원리 원칙에 의해 판단하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규범과 기준을 중시하는 것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사고형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고형에서 답은 여기 보면 기역번과 디귿번, 니은번은 감각형이 되겠고, 거기 미래의 가능성과 이건 직관형인데 다양성을 중시하지만 이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필요로 한다. 감성에 바탕을 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다음 학자와 자유학자의 주요 이론과 개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그냥 기본 단어죠. 에릭슨 자아이론 또는 심리사회이론. 분석심리는 누구예요? 융의 분석심리. 틀린 거지요. 다음에 프로이드 정신분석, 정신세계를 의식, 견의식, 무의식, 성격세계를 원초와 초자 다 줬습니다. 다음에 아들러 개인심리가 되겠죠. 열등감,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 사유적 관심, 또 생활양식, 또 가상적 목표, 또 그럼 출생순위. 그다음에 반두라, 관찰학습이나 사유학습이나 인지적 행동주의, 자기강화, 관찰학습 또는 자기효능감, 자기규제. 그다음에 로저스, 인본주의 심리학으로서 완전기능인 나와있죠. 현상학 협장 제3의 심리학.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굳이 끝에까지 읽었군요. 다음에 9번에 보면 콜버그의 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콜버그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일생에 걸쳐서 확대한 이런 이론이 되겠는데, 세 수준, 각각 2단계씩 6개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습 이전 수준, 아진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전도덕 수준으로서 첫 번째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두 번째 단계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상호 교환적 관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준은 인습 수준, 그러나 규칙이라든지 동료들의 기준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타율 도덕 수준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단계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착한 아이를 지향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성문화된 법률이나 규칙을 지키는 단계. 여기는 권위자의 권위에 억눌려서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고 생각함으로써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준은
인습 이후 수준. 지금 여기 후인습 수준. 세 번째 수준은 후인습 수준 자율도덕 단계, 자율도덕 수준. 다섯 번째 단계로서 사유계약 정신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 단계. 여섯 번째 단계로서 단계라고 하는 도탁점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 자, 여기는 후인습 수준을 물어봤어요. 일반 윤리에 의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판단하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고수하는 것은, 이것은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로 인습 이전 수준, 전 도덕 수준이 되겠어요. 개인 상호 간 대인관계의 조화는 타율 도덕 수준으로 인습 수준입니다. 세 번째 단계,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세 번째,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이런 등등이 발달. 이것은 사유계약 정신에 입각한, 인간의 사유계약 정신,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입각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여기는 인습 이후 수준, 자율 도덕 수준, 내 양심에 따라니까. 그다음에 4번에 타인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것은 인습 이전 수준. 두 번째 단계,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가 되겠어요. 다섯 번째, 도덕적으로 옳고 법적으로 타당할 때 충족되는 것은 네 번째 단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과정에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그래서 이것은 인습 수준. 그 때문에 이것은 인습 이후 수준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0번에 보시면 반두라가 설명한 자기 효능감의 형성적, 이건 단답이죠. 무조건 나온다라고 그냥 가지고 가세요라고 해서 자기 효능감의 원천,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설득, 그리고 어떤 순간에 깨우침, 각성, 대리 경험, 설득, 정서적 각성,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1번에 보시면 사유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폐쇄체계가 지적되면 엔트로피 속성이 나타난다. 그렇죠? 폐쇄체계라는 것은 환경과의 교류 없이 있는 자원만 가지고 돌리면 숙명적으로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맞는 거죠. 기억번 맞는 거예요. 2번은 답이 될 수 없군요. 환류, 피드백은 정보 투입에 대한 반응으로 일종의 적응 기제이다. 자, 이것도 적응 기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투입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되돌려 알려주는 것으로서 바로 이것을 바로 환류라고,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적응 기제로서 의미를 갖는. 자, 이것은 내가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놔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은 외부 체계로부터 투입이 없어 체계의 구조 변화가 고정된 평형 상태를 말한다? 아니죠. 항상성은 개방체계에서 끊임없는 환경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동적 평형 상태를 말합니다. 디귿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 디귿번 답인 것도 다 틀린 거지. 그러면 2번, 4번, 5번은 무조건 틀리고 답은 1번과 3번인데 4번이 남아있군요. 니을번이. 체계는 부분성과 전체성을 가지며 유계질서가 존재한다. 부분성과 전체성을 가지며 이 말은 혼론적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유계가 존재한다. 이건 맞는 것이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이론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거기 환류는 일종의 적응 기제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생태학의 주요 개념에 해당되는 것은, 생태학 그러면 적합성, 유능성, 스트레스, 대처, 이런 단어들을 아주 필수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무의식적 결정론은 생태학 이론이 아니라 정신분석 이론,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실현 경향성은 아들러나 융도 있지만 보통 인본주의 심리학의 로저스 레슬로우, 그 다음에 단선적 인과론은 전통적 실현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단선적 의료 모델 아니면 전통적 실현, 사회복지 실현 나오는 거고, 개인의 창조적인 힘, 아들러의 개인 심리, 그 다음에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성, 유능성, 스트레스, 대처,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고, 브론펜, 브레너 이런 것도 들어보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3번에 보시면 다양한 사유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직의 경계 속성은 조직의 유지 및 변화와 관련이 없다.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은 환경 아니면 상유체계라고 하는데, 그와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은 개방체계.
상호교류가 없는 것은 폐쇄체계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유지와 변화는 환경과의 상호교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관계가 있죠. 환경과 관계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말은 조직의 경계 속성은 그렇지만 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체계는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외부 환경과의 관계성이 있다. 이렇게 그럼으로써 유지하든 변화를 하든 결정을 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가족체계 내 반복적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순환적 인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체계 전체는 하위체계인 개개인의 고유 특성의 통합과 동일하다. 모든 체계는 비총합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 숫자의 합으로 계산될 수 없는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비종합성, 비합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완전 개방체계의 속성을 유지한다. 완전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완전 개방체계라는 말은 너무 과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당연히 외부 지역사회와 같은 외부 환경과 개방체계를 이루고는 있지만 완전 개방체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영역에서는 폐쇄체계로서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정체성도 유지하는 거거든요. 완전이란 단어가 과도한 것이 되겠어요. 가상공간은 시공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바로 이런 공동체를 기능적, 지리적 지역사회가 아닌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브롬펜 브레너의 중간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브롬펜 브레너는 생태체계를 분류하면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요체계, 거시체계, 더 나아가서 시간체계로 나눴어요. 그 중에 중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연관성이나 관련성을 중간체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변화된다.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신념, 태도, 문화를 통해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하는 신념, 태도, 문화까지, 이건 문화체계가 되겠어요. 거시체계, 문화까지 해서 거시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미시체계가 각기 다른 가치관을 표방할 때 잠재적 갈등의 위험성에 따른다. 그래서 중간체계에 대한 좀 섬세한 이런 설명과 문제가 이루어졌네요. 15번에 보시면 생태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체계 이론 상호 효율성, 상호작용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이해한다.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은 우리가 어떤 체계를 인식할 적에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해줍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상호교류를 중재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인적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각 체계로부터 풍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환경적 수준에 개입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개인의 심리, 역동적, 변화, 의지 향상에 초점을 둔다. 자, 여기는 생태체계 이론이 아니라 정신 분석 이론이나 정신 역동 이론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사회체계로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화는 거시체계지요. 거시체계. 후천적으로 학습되기보다는 타고나는 것은 아니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이며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성, 축적성. 그 다음에 구성원 간 공유되는 생활 양식으로서 다른 사회 구성원과 구별된다. 다른 사회의 구성원 구별합니다. 그 때문에 보통 문화의 개념,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규범적 문화는 종교적 신념, 신화, 사상들로 구성된다. 얘는 규범적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범적 문화 좋습니다. 다음에 그 규범적 문화에서 거기 보시면은 규범적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교적 신념이나 신화나 사상 등으로 구성된다. 자, 규범적 문화가 뭘까요? 규범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규범적 문화. 보통 우리가 문화를 할 때는 경험적 문화, 규범적 문화, 그리고 심미적 문화 등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가치, 신념, 감각, 신화, 사상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놔둬보겠습니다.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문화는 외부의 요구와 함께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다. 아니죠. 문화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지요. 문화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를 보면은 규범적 문화는 종교적 신념, 신화, 사상 등으로 구성된다. 자, 자, 이것도 맞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무엇가 도대체 옳은 것이 될까? 자, 앞에부터 하나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접촉은 아니지만 어떤 직간접적인 총체적으로 아주 거대한 영향력을, 모든 체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포괄적인 이런 수준을 바로 거시체계라도 문화가 바로 그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어. 자, 이것은 1번을 틀린 거고, 2번도 당연히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고 쌓아올리기 때문에 2번도 틀리는 거지요. 다음에 5번 가변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거지요. 다음에 거기 보면 3번에 구성원 간 공유되는 생활 양식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과 구별된다. 자, 이건 맞는 거지요. 규범적 문화는 종교적 신념이나 신화나 사상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맞는 것이지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끊어 읽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성원 간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또는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다른 사회로 그럴 것이냐,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 다른 데서 그럴 것인가, 사유를 그럴 것인가. 그런데 의자가 없기 때문에 여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통된 공유하는 특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을 4번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문화는 종교적 신념이나 또는 사상이나 신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에서 다른이란 단어가 있어 어디에서 그럴 것이냐는 문제는 있겠지만 답은 4번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으로 보시면, 그래서 끊어쓰기의 위치를 어디로 설정하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17번에 보시면 이제는 생애주기 문제가 시작됐네요. 생애주기 문제는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태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보통 우리가 임신 중을 태아기라고 합니다. 임신 중을 태아기. 이렇게 태아기를 설명을 하는데, 또 그런데 문제를 이것을 세분화해서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로 이렇게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하기 하는 순간까지 이것을 보통 태아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태내 발달은 어머니의 건강상태, 학력, 질병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의 영양상태나 어머니의 정서적 상태나 어머니의 연령이나 어머니의 음주 흡연이나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문제는 학력. 그래서 태내 발달이 어머니가 공부 많이 했다고, 어머니가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영향을 받겠는가 하는 문제든 이설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학력, 지적 수준과 같은 것은 그 영향력은 아직은 구별의 실익이 없다, 미미하다라고 봅니다. 학력이 틀린 거예요. 임산부 연령은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태아는 임산부의 정서 상태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약물은 태아로부터 태아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유 신청을 받아들여서 태아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도 맞는 것으로 한다. 맞으면 1번도 옳지 않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을 모두 정답으로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뜻은 의미는 알겠지만, 객관식 시험은 반드시 하나의 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 넓은 의미로 보고 좁은 의미로 보고. 그냥 임신 중은 태아기라고 한다. 근데 그걸 세분화하면 배란기, 2주까지 배란기, 한 8, 9주까지는 배아기, 그리고 3달째부터 출생까지는 태아기라고 이렇게 세분화하기도 한다. 그걸 가지고 아마 1번도 옳지 않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하나의 답만을 고집한다면 2번, 11을 건다면 1번도 굳이 이제 맞는다고 하겠지만은 답은 2번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영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영아기. 자, 영아기라고 하는 것은 출생 이후에 한 달간이 신생아기를 포함해서 24개월까지를 보통 이렇게 영아기로 설명을 합니다. 젖먹이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외부 자극에 주로 반사 운동을 한다. 특히 신생아기에는 생존 반사 그리고 원시 반사 등으로 나눠서 보는 생존 반사인 젖잡기 반사, 탐색 반사, 그리고 빨기 반사인 흡입 반사, 그리고 삼키기 반사인 연화 반사는 생존 반사라고, 그리고 원시 반사로서 바빈스키 반사나 모로 반사나 동공 반사나 또 그러면 수영 반사 또는 걸음마 반사 이런 등등은 원시 반사로 설명을 합니다. 주로 반사 운동을 한다. 다음에 주 양육자의 관계를 가지고 신뢰감 대 불신감. 주 양육자, 주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대상영속성이 발달한다. 대상영속성은 보통 대상영속성은 한 9개월 정도부터 시작되지만 아무리 늦어도 생후 24개월에는 완성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생후 24개월이 됐는데도 대상영속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된다. 다음에 서열화 사고를 특징한다. 서열화, 보존, 분류, 서열, 비교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은 학령기, 저희 초등학교 단계인 7살 이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9번에 보시면 유아기의 발달 특성. 우리가 유아기는 한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젖먹이 유자도 있고 인판트, 어린 유도 있습니다. 어떤 유아기 개념에 의해서 아주 유아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이렇게 연령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피아제는 유아기를 전조작기로,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는 감각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적 조작기. 유아기 연령은 3살, 6살로 언급을 했을 때에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는 전조작기, 2살에서 7살 사이의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조작기의 특징으로 분리불안이 나타난다. 사유성의 특징으로 애착이나 분리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전조작기의 특징이고 영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자, 이 3살, 6살은 프로이드로 본다면 오디푸스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등장하고 동일시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남근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바로 오디푸스 콤플렉스 시기로 이성구매에 관심을 갖는 남근기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는 아직은 전조작기, 소위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이나 아니면은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의 개념을 가지고 본다. 전조작기. 에릭슨은 신자, 죽은 자라고 할 때 세 번째 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의 학령 전기가 되겠다. 성적 정체성이 발달한 단계다. 다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유아기의 특징, 분리불안이나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아기의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동기, 초등학교 단계지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아중심적 사고 특징을 나타낸다. 동성이나 또래 관계를 통해서 사회화를 경험한다. 신뢰감 대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자아중심적 사고는 물론 일생을 두고 자아중심성은 다 있겠지만 자아중심적 사고 그러면은 보통 전조작기,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기와 학년 경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감 대 불신감은 이건 영아기의 특징이지요. 심리, 사유적 유예기는 청소년기의 특징이고 경험하지 않고도 추론이 가능하다. 추상적 사고, 또 가설, 연역적 사고 이것은 청소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1번에 보시면 청소년기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체적 주작기에 해당된다. 답은 1번이군요. 청소년기는 인지발달 단계에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여기는 형식적 조작기가 해당되겠어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며 잦은 갈등을 겪는 시기다. 분리, 개별화를 꿈꾸는 시기.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질만 더러워. 그래서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의 시기, 제2의 반항기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동년배 집단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한다. 심리적 이육이라고 한다. 애착 대상이 부모로부터 친구 집단으로 옮겨간다. 다 좋습니다. 답은 1번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습니다. 22번에 보시면 청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년기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양가 감정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독립 어떻게 부모와는 다른 나만의 가족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나만의 독립된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현실화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가 감정이 해소되는 것이 양가 감정, 불안감과 설레임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해방전대가 틀린 것이 되겠어요. 직업의 준비와 선택은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이 심화되는 시기이다. 사회적 성 역할 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친밀감 형성과 성숙한 사회관계 성취가 중요하다. 답은 뭐 1번이 되겠네요. 23번에 보시면 중장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중장년기에 나이까지 36세, 64세, 뭐 누구나 그런 것도 아니고 중년기, 장년기로 보면 생산성대,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는 생산성대, 침체감의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인습 이후 단계가 되겠어요. 인습 이후 단계. 다음에 중년기의 특징, 그야말로 샌드위치 세대, 빈둥지 증후군, 또 개별화의 시대, 융으로 볼 적에 인생의 절정기, 문제길의 절정기라고 하지요. 개성화, 개별화 다 저기 있습니다. 답은 어쨌든 답은 기억 디귿디귿, 기억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4번은 서비스 문제로 언제나 나온다고 했던 문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끼블러-로스가 주장한 그 단계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은 4번째 단계로 했죠. 부정, 분노, 타협, 그리고 우울, 수용, 이렇게 5개 단계로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이죠.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분노지요.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한다. 세 번째 단계, 초월자의 입장과 타협을 하는 단계. 죽음의 연기를 위하여 특정 대상과 타협을 한다. 초월자와 타협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 의사의 오진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을 회피한다가 아니라 바로 우울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말이 없어지고 면허를 사절하고 스스로 울고 슬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한다거나 이런 망발을 저지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우울감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답은 4번이겠군요. 다음에 5번 죽음을 수용하고 인정을 주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5번 문제를 보시면 생애 주기에 따른 주요 발달과업의 특징, 영아기에는 한 24개월 정도에는 완성되던 대상령 속성이 있어야 되고, 자율적 도덕성이 아니라 여기는 자율도덕은 적어도 초등학교 단계, 초등학교를 넘어서 성인의 단계, 청소년기 수준까지는 자율도덕이 가는 것이고, 여기는 전도덕 수준이 되겠어요. 아동기 초등학교 단계는 근면성대 열등감의 단계로 보존, 분류, 서열, 비교, 또 논리적 사고 등이 등장을 합니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대 역할론미로서 여기는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청소년기 분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학령기나 아동기에 등장하는 것이 되겠어요. 청년기 친밀감대 고립감의 단계가 맞지만 서열은 아동기, 학령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다음에 중장년기 자아통합은 노년기의 특징이고, 노부모 봉양이 바로 여기 나오는 중년기에. 내용 쭉 답체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애매한 용어를 쓴 거 있지만 모두 교재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문제 다 다루고 있습니다. 표현이 약간 달라졌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어떤 피해를 봤던 분들은 아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17회 기출문제 중에 1교시 1영역 인행사를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인행사에서 충분히 점수를 받아서 1교시 2영역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교재 열고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를 체크함으로써 학습 용량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